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장 광합성 포토신테시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광합성은 첫 번째 광합성이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광합성의 일반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고등학교 생명과학에도 나오지만 광합성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죠. 예전에 저는 명반응이라고 배웠던 거, 광의존적 반응, 빛이 있어야 되는 반응, 그리고 예전에 제가 암반응이라고 배웠던 거, 사실 암반응이라는 거 좀 약간 틀린 말이죠. 어두운 데서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광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광비의존적 반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호흡, 포토 레스피레이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는 고등식물세포야. 예전에 많이 출연했던 놈이죠. 얘는 누굴까? 얘도 예전에 나왔었죠. 엽록체의 전신으로 세포 내부 공생 엔도심바이오시스로 식물세포 내의 엽록체로 발전한 사이아노박테리아, 남세균이라고 하죠. 그죠? 얘가 식물세포의 조상 안에 엔도심바이오시스 내부 공생으로 기어 들어가 가지고 엽록체로 진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엽록체의 구조를 보시면은, 자, 엽록체는 역시 마이토콘드리아처럼 인지질 이중층이 두 겹으로, 그래서 이중층이 두 개니까 인지질이 네 겹이죠. 네 겹. 그죠? 바깥쪽, 안쪽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이 안에 또 막으로 된 또 하나의 구조가 있죠. 그렇죠?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는 아우터 멤브레인, 인너 멤브레인, 멤브레인이 두 개지만, 두 겹이고 두 개지만, 클로로플라스트, 엽록체는 멤브레인 시스템이 세 개다. 세 겹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안에 있는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이 여기 같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처에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멤브레인이 세 종류가 있다. 아우터 멤브레인, 인너 멤브레인, 그리고 틸라코이드 멤브레인. 나는 식물세포 안에서 광합성을 수행하는 소기관인 클로로플라스트야. 마이토콘드리아처럼 외막, 내막 두 겹의 인지질 이중층과 제3의 막구조인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으로 이루어져 있지. 자, 몇 개의 터미놀로지를 공부해 볼까요? 마이토콘드리아 안쪽 빈 공간은 뭐라고 불러요? 루멘이라고 하죠. 루멘. 하지만 여기 엽록체 안에 빈 공간은 특별히 다른 이름을 줘요. 스트로마. 왜냐하면 루멘은 이 틸라코이드 이 안쪽 공간을 우리가 루멘이라고 하니까 여기도 루멘, 여기도 루멘 하면은 헷갈리니까 바깥의 넓은 공간을 뭐라고 부른다? 스트로마. 그리고 다음 그림 보면 설명하는 게 낫겠죠? 다음 페이지로. 그리고 스트로마는 그래서 엽록체 내부의 공간으로 이곳에서 CO2를 고정, 픽세이션,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는 CO2를 갖다가 고체에 고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TCA 사이클 등을 공부하면서 고체 분자에 있는 CO2를 기체의 형태로 날려보내면은 그게 굉장히 연력학적으로 favorable, 유리한 반응이라서 그것과 커플시켜서 여러 다른 불리한 반응들을 같이 일어나게 하는 거 많이 배웠었죠. 그죠? 옥시다티브 데카르복실레이션 이런 것들. 그래서 CO2를 날려버리는 게 기체의 형태로 큰 분자에서 분리해서 기체의 형태로 날려버리는 게 엔트로피를 증가시켜서 연력학적으로 유리한 반응인데, 반대로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는 자유로운 CO2를 갖다가 고정해서 다른 큰 분자 안에다 이렇게 붙인다면은 카르복실 그룹이 CO2로 떨어지니까 붙을 때도 어떻게 되겠어요? 카르복실릭 애시드 그룹으로 붙겠죠. 그죠? 이건 어때요? 반대로 델타 S가 0보다 작은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반응이겠죠. 당연히 델타 G가 0보다 커서 자발적으로 못 일어나는 반응이겠죠. 그래서 외부에서의 에너지 인풋이 필요한 반응이다. 합성만 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조그만 분자를 이어붙여서 큰 분자를 만드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빛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다른 분자에 붙이니까 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부터 충당한다. 자, 그래서 스트로마 내부에서 CO2를 고정하는 작업이 일어나는 곳이 스트로마다. 자, 이 틸라코이드 바둑알 혹은 무슨 뭐 카지노 칩을 여러 개 쌓아놓은 듯한 모양, 그죠? 틸라코이드 하나가, 여기 하나가 틸라코이드고요. 이것이 여러 개 쌓인 형태를 그래넘, 이거 하나는 그래넘, um으로 끝나고 뒤에 a로 끝나면 그라나로 부르면은 복수, 복수. 그래넘은 단수, 그라나는 복수, 플루럴, 그죠? 그래서 이 틸라코이드를 다시 확대해 보면은, 자, 우리가 마이토콘드리아와 여러 가지를 비교하게 되는데, 마이토콘드리아는 전자 전달 NADH 혹은 FADH2가 가지고 있던 고에너지 전자를 이용해서 수소이온을 펌핑해서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를 어디다 만들어 놨어요? 바깥쪽 멤브레인과 안쪽 멤브레인 사이, 요 인터 멤브레인 스페이스 요 안에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를 만들어 놨죠. 여기다 잔뜩 집어넣어서 요 마이토콘드리아의 막간 공간 인터 멤브레인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틸라코이드 안의 루멘이에요. 틸라코이드 안의 루멘. 요 안쪽으로 이번에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자를 전달시켜 가면서 수소이온을 어디로 이동시킨다? 여기 틸라코이드 안쪽의 루멘으로. 그렇죠?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가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F0, F1, ATP, AS가 있어가지고 ATP를 만들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요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를 이용해서 그 기울기를 허물면서 기울기에 순행해서 수소이온을 틸라코이드 루멘에서 어디로 밖으로 나가니까 여기는 어디겠어? 스트로마로 내보내면서, 여기는 스트로마죠. 스트로마로 내보내면서 클로로플라스트의 스트로마로 내보내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를 만드는 것이 바로 뭐다? 그게 바로 Light Dependent Reaction, 소위 말하는 명반응이다. 틸라코이드 막에서는 그래서 이 멤브레인이죠. 멤브레인에서는 빛 에너지의 포획, 빛 에너지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빛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뭐가 있을까? 색소들이 있겠죠. 색소. 그리고 역시 마이토콘드리아와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전자를 전달한다. 그리고 틸라코이드 내부로 전자의 에너지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그 에너지를 어떤 형태로 저금한다?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라는 형태로 저금해요. 이 안에 수소이온을 많이 쌓아놓으면 마치 댐에 물을 쌓아놓는 것 같이 작용한다고 했죠. 요 그 댐에 가둔 물을 수문으로 내보내면서 수소이온을 요 특별한 구멍으로 내보내면서 ATP를 합성한다. 전기를 만드는 것 같이 수력 발전에서. 공기 중에 CO2를 고정하기 위해서는 환원력, reducing power가 필요하다. 자, CO2, CO3 뭐 이런 거 없죠. 가장 많이 산화가 된 형태이죠. 탄소가 가장 많이 산화된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CO2를 우리 유기분자 안에다가 집어 넣으려면은 얘를 환원시켜야겠죠. 그죠? 환원력 또한 필요하다. 광합성이라는 게 뭐니? 결국 공기 중에 떠다니는 기체 CO2를 고체인 탄수화물의 형태로 고정, 픽세이션, 떠다니는 걸 고정하는 거죠. 다음 챕터에 배울 질소 고정은 역시 질소를 다른 큰 분자 안에 집어넣는 것이고 CO2를 탄수화물에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고정이죠. CO2는 탄소가 최고로 산화된 형태이므로 광합성을 수행하는 세포는 CO2를 리덕션, 환원시켜야 돼. 환원. 물질을 환원시키려면 누가 필요하니? 산화 환원은 항상 커플되어서 한 놈이 산화되면 다른 놈은 환원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CO2에 있는 탄소를 환원시키려면은 대신 산화되는 누군가가 필요하겠죠. 산화되는 누군가로부터 전자와 수소이온을 받아서 이걸 받아들이면 환원되는 거죠. 그러니까 CO2에게 전자를 주기 위해 누군가는 산화되어야 하겠군요. 산소를 발생시키는 광합성의 경우 H2O가 산화되겠네요. 그렇죠? H2O는 우리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산소가 사용되면서 산소가 수소이온하고 전자를 받아서 물로 환원되죠. 여기와는 반대로 마이토콘드리아의 에어로빅 레스피레이션과는 반대로
클로로플라스트에서 일어나는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광합성 과정에서는 H2O가 산화되면서 여기서 자기는 산소로 되고 여기서 전자가 빠져나가서 그 전자들이 다른 물질에 전달이 된다. 여기 궁극적으로 결국 CO2의 그 탄소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산소 발생 광영양생물 포토트롭, 빛을 먹고 산다 그래서 트로프 붙으면은 뭐를 먹고 산다 뭐 그런 뜻이죠. 오토트로프, 혼자서 자가 발전해서 전기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에너지를 혼자서 빛을 받아서 혼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먹고 사는 그런 친구. 그런데 포토트롭이니까 포토트롭, 광영양생물, 빛의 에너지를 먹고 사는 생물. 그런데 앞에 옥시전이 붙었죠. 옥시제닉, 뭐 젠 그런 게 붙으면은 뭐를 만든다 그런 뜻이죠. 옥시제닉, 산소를 만들어내는 산소 발생 광영양생물. 옥시제닉 포토트롭, 이건 무슨 뜻이에요? 빛을 에너지를 가지고 먹고 살면서 산소도 만들어낸다. 산소를 어디서 만들어낼까? 물을 분해해서 만들어내겠죠. 물에서 전자를 빼앗고 산소 비발생 광영양생물, 여기서 반대를 뜻하는 A라는 접두사가 붙었어요. 접두절이 붙었죠. 안옥시제닉, 산소를 만들지 못하는 포토트로프는 H2O에서 전자를 빼앗는 게 아니라 다른 물질들, 뭐 S2-, 뭐 S2O3, 2- 이런 데서 전자를 빼앗아서 CO2를 환원시키는 데 사용하지요. 자, 사이아노박테리아, 나는 산소를 만드는 옥시제닉 포토트롭. 얘는 H2O에서 전자를 뺏어서 산소를 만드니까. 반면에 그린 포토신테릭 박테리아, 퍼플 포토신테릭 박테리아, 이런 애들은 산소를 못 만드는 애녹시제닉 포토트롭, 쑥시네이트에서 전자를 빼앗는 그런 놈들도 있어요. TCA 사이클 인터미디에이트인 쑥시네이트에서.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해당 작용이나 TCA 사이클에서 기질로부터 빼앗은 전자는 누가 받아갔지? NAD 플러스나 FAD가 가져가서 각각 NADH 혹은 FADH2로 환원되었죠. 그죠? 동화작용, 물질 합성대사의 경우에 NAD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 환원된 형태인 NADPH가 전자를 일단 받았다가 환원된 기질에게 넘겨주게 돼. 중간에 전자를 매개하는 놈이 있는 거죠. NAD 플러스가 아니라 NADP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전자 2개와 수소이온 2개를 받아서 뭘로 환원돼요? NADPH. 수소이온은 하나밖에 못 들어가니까 플러스 H 플러스. 즉 이화작용, 캐타볼리즘, 물질 분해 대사 시에 NADH나 FADH2가 전자를 매개하는 것처럼 동화작용, 애나볼리즘에서는 NADPH가 PP가 있어요. 주된 전자 매개체로 사용된다. NADH 나랑은 약간 다른 놈이네요. 거의 비슷한 놈이죠. 그러니까 산화되는 H2O로부터 오는 전자가 NADP 플러스에게 전달되어서 NADPH가 만들어지게 된다. NADPH하고 NADH의 차이점을 볼까요? 자, 나 동화작용의 슈퍼스타까지는 아니고 동화작용에 자주 등장하는 엑스트라로 하긴 좀 그렇고, 그죠? 준조연, 조연 정도 되겠죠? NADPH님의 구조이다. 인산기, 파스페이트가 여기 붙은 것만 빼면은 NADH와 같은 구조이고, 그러니까 P는 뭐겠어요? 파스페이트죠. 니코틴, 아데닌, 다이누클레오타이드, 파스페이트, 그리고 거기 H가 붙으면 H, NADPH. NADP 플러스 그리고 NADPH 페어의 표준 환원전이 기억나죠? 스탠다드 리덕션 포텐셜도 역시 NAD 플러스 NADH 페어와 같다. 이게 포스페이트가 있어서 뭐 더 큰 그룹이 있으니까 전자를 뭐 당길 것 같은데 실제로 전자를 받는 애는 여기 있으니까 좀 멀죠. 그래서 여기 포스페이트가 붙든 안 붙든 크게 대세에 영향을 못 미친다. 가까운 근거리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멀기 때문에 여기 포스페이트가 하나 붙더라도 전자를 땡기는 데는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준 환원전이는 NADPH, NADH 두 개 페어들이 서로 같다. NADH하고는 이 부분에 인산 달린 것만 빼고는 다 같은 놈이다. 그죠?
단순한 것을 좋아하는 네이처가. 네이처는 가능하면은 똑같은 일을 하는 걸 두 개를 안 만들려고 하죠. 왜? 그런 거 쓸데없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자손에게 줄 때 별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거 두 개, 뭐 똑같은 뭐 럭셔리 카를 부모님이 두 대를 나눠 자손에게 물려주면은 뭐 한 대 팔고 하는 자기가 타고 다니면 되니까 좋겠지만 유전자나 뭐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은 그 예전 진화하기 전에 조상이 후대에게 굳이 똑같은 걸 두 개씩 물려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가능하면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남겨서 나머지는 도태시켜버리고 이렇게 주는 경향이 있는데 추려서 전달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 쓸데없이 NADH하고 NADPH하고 액면가도 똑같고 생긴 것도 비슷한데 모터로 두 개의 시스템을 같이 이용하는 걸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단순한 것을 좋아하는 네이처가 굳이 액면가도 같은 조효소. 우리 FADH2하고 NADH 두 개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잘 알죠, 그죠? 숙시네이트를 산화시킬 때는 NADH 못 만드니까 FADH2를 만든다 그랬죠. 10,000원짜리 NADH를 만들 만한 충분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탄소 결합을 산화시켜가지고, 그죠? 그래서 6,667원짜리 3분의 2 값인 FADH2를 대신 만든다. 이거 두 개를 갖다가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왜 하필 액면가도 같은 NADPH를 왜 유지할까? 같이 유지하는 이유가 뭘까? 글쎄 정말 궁금하네. 뭐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절반은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NAD 플러스 NADH와 NADP 플러스 NADH/pH 리덕스 페어의 표준 환원전이, 즉 액면가, 즉 표준 환원전이는 같다. 즉 NAD 플러스와 NADP 플러스가 전자를 받고 싶어하는 정도는 서로 같고 별로 안 갖고 싶어하죠, 그죠? NADH와 NADPH가 전자를 버리고 싶어하는 정도도 서로 같다는 뜻이다. 굉장히 많이 버리고 싶어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NADH와 NADPH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이유는 각각의 쓰임새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자, 뭐가 다른가 볼까요? 먼저 우리가 익숙한 NADH부터 볼게요. 나는 주로 이화작용, 캐타볼리즘에서 전자를 빼앗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전자를 빼앗아서 NAD 플러스가 빼앗은 전자를 가져가지고 NADH로 환원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NAD 플러스가 훨씬 더 양이 NADH에 비해서 많이 존재한다. 왜? NAD 플러스가 많아야지만 캐타볼리즘이 잘 돌아갈 테니까. TCA 사이클 돌아가고 뭐 글라이콜라이시스 돌아가고, 그렇죠? 오죽하면 글라이콜라이시스만이라도 돌리기 위해서 산소가 없을 경우에 NAD 플러스를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어진 NADH를 억지로 다시 산화시켜서 저 NAD 플러스를 재생산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게 뭐였죠? fermentation, 발효였죠, 그죠? 그래서 NAD 플러스의 농도가 NADH의 농도보다 훨씬 크다. 왜? NAD 플러스를 많이 유지해야 하니까. 그래야지 이화작용이 가능하니까, 캐타볼리즘이 가능하니까. 반면 NADPH는 어떻겠어요? 반대겠죠. 나는 주로 동화작용에 쓰이기 때문에 전자를 줄 일이 많아서 리덕스 페럴 중 NADPH가 가지고 있는 전자와 수소이온을 누구한테 줘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딴 놈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환원되면서 큰 분자를 합성하거나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NADPH의 농도가 NADP 플러스의 농도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이 여학생이 말하는데, 여학생이 남학생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을 각각 따로따로 조절하기 위해서, 그죠? 따로따로 조절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코엔자임 조효소인 NAD 플러스 NADH 중 한 쌍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네이처가 선택한 거군요. NAD 플러스 NADH, 뭐 정확하게 쓰려면 이 커플하고 NADP 플러스 NADPH 중 둘 중 한 커플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네이처가 선택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광의존적 반응, 명반응이라고도 하는 광의존적 반응, 빛이 있어야 되는 반응, Light Dependent Reaction에 대해서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 강의에서 광합성을 통해 공기 중에 떠다니는 CO2를 환원시켜서 탄수화물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환원 반응에 쓰이는 조효소 NADPH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지. 그러면 이제 광합성의 전반전인 광의존적 반응 Light Dependent Reaction을 통해서 H2O에서 빼앗은 전자를 활성화시켜서 NADPH를 만드는 과정에 대하여 공부해보자. 물을 쪼개가지고 거기서 전자를 뽑아내가지고, 그죠? 전자를 뽑아내서 결국 NADP 플러스에게 전달시켜줘서 NADPH라는 환원된 조효수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광의존적 반응이죠. 그죠? 빛이 필요한 광의존적 반응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요 위치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뭐 맞는 답인데 100% 맞는 그 출제자가 원하는 답은 아니죠. 엽록체 내부에 있는 틸라코이드에서 일어난다. 틸라코이드. 엽록체가 없는, 아니 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엽록체라고도 할 수 있는 단세포 광합성 박테리아는 광합성 생체막 포르신테릭 멤브레인이라는 세포막이 내부로 합입되어 만들어진 구조. 그렇죠? 뱃살이 나온 사람이 갑자기, 똥배가 많이 나온 사람이 갑자기 뱃살을 빼면 이렇게 배가죽이 막 접혀 있는 이런 구조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렇죠? 인터넷에서 뭐 나는 한 달 만에 30kg를 뺐다. 한 달에 뭐 6개월 만에 그런 사람들 갑자기 뱃살 늘어났던 게 제대로 복구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뱃살이 접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마찬가지로 지금 멤브레인이 안으로 접혀 들어간 내부로 함입되어 만들어진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틸라코이드처럼 이용해서 광합성을 수행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단세포 광합성 박테리아가.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틸라코이드, 아까 쌓여있던 틸라코이드, 요 안쪽을 루멘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빛 에너지를 받게 되면은 요 틸라코이드 멤브레인 위에 이렇게 배지라고 하죠. 패치, 그죠? 이렇게 색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뭐라고 한다? 광계, 포토시스템. 틸라코이드 막 표면에는 저렇게 빛 에너지를 포집하는 광계, 포토시스템이 존재한다. 각 광계에는 왼쪽에 위키피디아에서 따온 그림과 같이 생긴 색소, 피그먼트. 자, 어떤 분자를 봤을 때 뭐 고리가 많이 있고 막 이중결합이 잔뜩 있고 그러면은 그러한 분자는 어떤 특정 파장의 빛을,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받아서 그 에너지를 갖다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빛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분자는 저렇게 생겼다. 색소라는 게 뭐예요? 특정 파장의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색소죠. 색소가 색이 보이는 이유는 자기가 흡수하는 파장의 빛만 빨아들이고 나머지 색깔의 빛은 반사하기 때문에 그 반사하는 파장이 보이는 거죠, 우리 눈에. 자, 구조에 고리가 있고 이중결합 등이 많으면 빛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구조라 보면 된다. 제가 얘기했던 얘기가 여기 있네요. 자, 나는 광계에 존재하는 색소들 중 가장 대표적인 클로로필이죠. 그 이외에 캐로테노이드, 루테인, 그리고 파이코빌린 등의 액세서리 색소가 있다. 자,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건 클로로필 A인데, 클로로필 A. 이 짝대기가 이렇게 되시면 뭘까? 여긴 다 CH3가 생략된 거죠, 그죠? CH3, 여기도 CH3. 여기도 CH3, 그죠? CH3. 이건 뭘까? 여기는 더블 본드가 있으니까 뭐겠죠? CH2겠죠, 그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뭐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CH3가 있으면 클로로필 A고 거기 알데하이드가 붙어 있으면 클로로필 B다. 뭐 그 정도. 자, 클로로필 A하고 클로로필 B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색소죠. 엽록체에서 열리라는 빛 에너지를 포집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색소예요. 걔네들의 흡수 스펙트럼을 볼게요. 자, 빨주노초 파남보, 보남파촌 오죽발. 파장이 짧은 쪽부터 긴 쪽까지. 보남파촌 오죽발, 보라색이 가장 짧고 빨강색이 가장 크죠. 보라색보다 더 파장이 짧은 걸 뭐라고 그래요? 보라색 자자를 써서 보라색 자자 바깥쪽에 있다. 그래서 자외선. 제가 초등학교 때, 아니 국민학교 때는, 그때는 순 우리나라 말 쓰기 운동이 굉장히 퍼지던 시절이라 자외선이란 말을 안 쓰고 뭐라고 썼을까? 들으면 놀라는 분들 많은데, 넘보라. 보라를 넘어간다는 거죠. 자외선 넘보라. 적외선
빨강색보다 파장이 긴 건 뭐라고 그래? 적외선은 뭐라고 그랬죠? 넘빨강, 그죠? 요즘은 안 쓰는, 난 굉장히 이쁜 말이라고 생각해요. 넘보라 넘빨강. 뭐 요즘은 뭐 자외선이라고 UV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넘보라 넘빨강.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 클로로필 A하고 클로로필 B의 흡수 스펙트럼을 보면은 어때요? 이 파란색하고 이 빨간색 부위는 이 흑광도가 올라간다는 건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인다. 반면에 초록색 계열은 별로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초록색 계열의 파장은 반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빛이 무슨 색으로 보인다? 얘네들의 엽록체의 색깔이 무슨 색으로 보인다? 엽록체의 색깔이 초록색으로 보인다는 거죠. 초록빛만 반사를 하니까. 식물세포 안의 엽록체 안의, 자, 식물세포 안에 엽록체가 있고, 엽록체 안에 텔라코이드가 있고, 텔라코이드 막 위에 호빵같이 생긴 텔라코이드 막 위에 광계, 포로 시스템이 있죠. 광계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색소인 클로로필 A와 클로로필 B의 흡광 스펙트럼이다. 두 개의 차이까지는 알 필요 없겠죠. 그죠? 보시다시피 클로로필 A는 주로 파란색과 붉은색 계열의 빛을 흡수하고 초록색 빛은 반사하니까 우리가 초록색으로 보인다. 당연한 얘기. 클로로필 외의 다른 액세서리 색소들은 다른 파장의 빛을 흡수한다. 베타카로틴은 붉은색 계열도 반사해서 주황색으로 보인다. 자, 클로로필 A 때문에 클로로필이 엽록체가 초록색으로 보이고 엽록체가 초록색이기 때문에 잎사귀가 초록색인 거죠. 그죠? 광계의 안테나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색소들이 빛 에너지를 받아들인 후 전자를 방출한다. 빛 에너지를 받아들였으면은 이 광계 안에 있는 색소들이 빛 에너지를 어느 정도 받아들였으면 에너지가 보존되지는 않죠. 단계별로 조금씩 줄어들죠.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빛 에너지를 받았으면은 자기가 뭐 옆으로 전달해주기 위해서 뭐 자기도 이게 모든 에너지는 전달될 때 열 에너지 형태로 바꿀 로스가 있죠. 여러분이 뭐 새로운 자동차를 뽑아가지고 뭐 휘발유를 넣었어요. 그리고 달려가게 되면 실제로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로 쓰이는 건 절반도 안 되죠. 나머지는 주로 열 에너지로 많이 손실이 되죠. 엔진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 요 타이어와 도로의 마찰 에너지, 그죠? 그래서 휘발유에 있는 가솔린의 화학 에너지가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때도 효율이 100%는 아니다. 그렇죠? 빛 에너지가 요 색소 사이에 전달될 때도 효율이 100%가 아니다. 그래서 색소 사이로 에너지가 이렇게 옮겨 다닐 때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엔 100이었다가 98이었다가 95였다가 89였다가 뭐 78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 사이를 빛 에너지가 오면은 퐁당 안테나 시스템 사이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퐁당 시스템 사이를 뛰어서 전달되다가 에너지의 양이 반응 중심 리액션 센터의 클로로필에서 전자를 뽑아낼 수 있는 수준에 딱 맞게 여기 있는 클로로필은 나는 뭐 정확한 값을 제가 아무렇게나 얘기를 하면 나는 77.5라는 값에만 딱 흥분되어 가지고 나에게서 전자를 뺏어내서 흥분시키려면 딱 이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해. 그러면은 처음에 100이라는 에너지를 받았다가 100에서 98, 90, 80, 80만 줄어들다가 77.5가 딱 되면 그때 그때 우연치 않게 여기로 전달이 되면 그때 여기서 전자가 딱 활성화돼서 밖으로 빠져나온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자를 뽑아낼 수 있는 수준에 딱 맞게 차지도 넘치지도 않게 모자르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게 딱 맞게 줄어들면 클로로필에서 전자를 뽑아낸다. 클로로필의 전자에 에너지를 주어 흥분시켜 뽑아내려면 정확한 딱 맞는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안테나 시스템 사이에서 전달되는 것이 보이죠? 네, 퐁당퐁당. 얘네들을 통틀어서 안테나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안테나 시스템 사이에서 에너지가 전달될 때마다 에너지의 양이 점점 줄어든다. 자, 이게 커다란 게 광계고 요 안에 안테나 시스템이 있어요. 자, 다시 그리면 셀라코이드가 이렇게 있으면 동그란 모양이죠. 잘라가지고 안을 보이게 한 건데 이렇게 안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그릴게요. 넓적한 빈대떡 모양으로. 그럼 요 안에 요 위에 뭐가 있어요? 광계가 있죠. 광계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광계 위에 포토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틸라코이드가 아니에요. 네,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끊었습니다. 네. 그런데 관계에는 관계 2와 관계 1이 있죠. 자, 관계 2와 관계 1. 그림이 좀 복잡하니까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시작은 어디겠어요? 자, 태양이죠, 태양. 태양에서 빛 에너지가 어디로 먼저 오냐? 관계 2하고 관계 1이 있어서 포로 시스템 1하고 포로 시스템 2가 있어서 1으로 먼저 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2로 먼저 가요. 자, 빛 에너지가 쭉 오게 되면은 이 Y축 방향이 에너지 준위 방향이에요. 저 에너지 준위 방향이 실제로 전자가 3차원적인 공간에서 이렇게 위로 삥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다. 전자가 흥분했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빛 에너지가 자, 포로 시스템 2를 딱 때렸어요. 그럼 포로 시스템 2 안에 있는 수많은 요 패치들을 반응 중심들을 뿅뿅뿅뿅 뛰어다니다가 저 리액션 센터에 있는 요 클로로필로부터 전자를 뽑아내기 위한 딱 맞는 수준으로 전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면 그때 여기서 전자가 흥분해서 빠져나간 구멍이 있죠. 전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죠? 에너지 레벨이 높아진다 그랬죠. 에너지 레벨이 높아진 거예요. 자, 포로 시스템 2에서 2의 리액션 센터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거기서 전자가 튀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그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하나 이거 수능 생명과학 문제인데 많이 나오는 건데 이게 낼 게 없으니까 이런 거 내죠. 그렇죠? 관계 2 680, 관계 5는 700. 이 이름이 뭘까? 680나노미터의 파장을 잘 흡수한다. 그냥 단순한 암기죠. 얘는 680나노미터의 파장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682든 679든 690이든 게 크게 무슨 상관이야, 그죠? 대충 초록색인 거지. 초록색이 아니라 빨간색 쪽이죠. 빨간색. 자, 볼게요. 680나노미터가 무슨 색깔인지. 680나노미터 이 정도의 색깔이죠. 어디 있어요? 이 정도에 해당하는 색깔, 그죠? 여기. 자, 그래서 포토 시스템 2는 680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장 잘 흡수한다. 그래서 뿅 하고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면은 우리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NADH가 가지고 있던 전자, 에너지 빵빵한 전자를 쭉 전자 전달기를 통해서 전달하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이온을 갖다가 이동시켰죠. 어디서? 마이토콘드리아 루멘에서 어디로? 막간 공간으로, 그죠? 여기로. 그래서 전자를 전달하면서 수소이온을 이동시킨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 굉장히 많은 복합체들이 있는데 이거는 마이토콘드리아처럼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모든 식물마다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총론을 뽑아내기가 좀 힘든 거죠. 다른 자연과학에 비해서 생명과학이 좀 지저분하게 외울 게 많아서 요즘 젊은 학생들 중에서는 생명과학을 우수박, 우표수집 박물학 그런 식으로 폄하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 정도로 폄하할 것은 아니지만 좀 다양한 잠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다양한 잠론들을 다 교과서에 실을 수는 없으니까 대충 얼버무리고 지나가는 것들은 왜 그러냐 하면은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조금씩 그때 상황마다 다 다른 것들은 이 식물에서는 저렇고 저 식물에서는 또 다르고 그러면은 그걸 총론을 뽑아서 교과서에 실을 수가 없겠죠. 자세하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것들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복합체가 있다. 사이토크롬 B, 사이토크롬 F를 가지고 있는 복합체. 여기도 보시면 역시 철황 단백질들이 있죠. 자, 그래서 전자를 전달하면서 수소이온을 이동시킨다. 수소이온이 여기서 틸라코이드 내부로 어디서? 스트로마에서. 그렇죠? 자, 염록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틸라코이드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이 스트로마라고 했죠. 스트로마. 여기 틸라코이드. 그래서 전자가 이동될 때마다 수소이온이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리고
요 복합체 다음에는 플라스토사이아닌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플라스토사이아닌이 중간 매개체가 되고 이 전자가 다시 다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포로 시스템 1으로 전달되게 되는데 포로 시스템 1의 빈자리를 메꾸게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활성화돼요. 뭐지? 비드 에너지를 받아서 포로 시스템 1의 리액션 센터에서 역시 또 한 번 에너지를 받으면 전자가 또 튀어나가요. 관계 원에서 비드 에너지 받고 다시 한번 흥분했다. 이 똑같은 전자일 가능성은 적겠죠, 그죠? 확률이 똑같은 놈이 나가진 않을 테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흥분해서 얘가 다시 또 전자를 전달하면서 이번엔 페레덕신이라는 놈으로 전자가 전달되었다가 최종적으로 NADP 플러스에게 전자가 수소이온과 같이 전달되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NADPH가 만들어지고 그 최종 단계를 촉매하는 엔자임의 이름은 페레독신 NADP 플러스 리덕테이즈. 페레독신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NADP 플러스를 환원시키는 효소다. 그래서 이름이 페레독신 NADP 플러스 리덕테이즈예요. 자, 여기서 또 얘기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관계원은 700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장 잘 흡수하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일방적으로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포로 시스템 2에서 얘네들을 거쳐서 포로 시스템 1으로 갔다가 결국 페레독신을 거쳐가지고 NADP 플러스에게 전달이 되어서 NADPH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전자의 방향이 일방적이죠. 유니디렉셔널 한쪽으로만 흘러가죠. 어디서? 포로 시스템 2에서 포로 시스템 1을 거쳐서 결국 NADP 플러스에게 가게 된다. 그렇죠?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계와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수소이온을 틸라코이드 외부에서, 즉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루멘으로 이동시킨다. 중요한 거 하나 또 있죠. 여기 보시면 망간 복합체 단백질이 포로 시스템 2에 붙어 있는데 얘는 리액션 센터에서 여기서 전자가 빠져나가면 전자를 어디선가 메꿔 와야 되죠. 포로 시스템 1에서는 전자가 빠져나가면은 이 포로 시스템 2에서 온 전자를 그 자리를 메꾸는데 포로 시스템 2에 전자가 빠진 자리는 누가 메꾸냐? 누군가 어디서 전자를 얻어야 되죠? 어디서 얻겠어요? 물을 쪼개서 산소를 만들면서 거기서 나온 전자를 이용해서 반응 중심 리액션 센터의 클로로필 A에서 빠져나간 전자를 내가 H2O, 누가 망간 복합체 단백질이 H2O를 쪼개서 뽑아내어서 보충한다. 앞페이지 그림은 앞페이지 그림이 거죠. 전자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뛰쳐나가는 것처럼 그렸는데 이걸 갖다가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렸어요.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앞페이지 그림은 전자가 관계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처럼 그렸지만 실제로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올라가는 것이고 실제로는 전자는 튀어나가지 않고 포토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거죠. 안에서. 그렇죠? 물론 클로로필에서는 나왔지만 그렇다고 이 관계 자체를 떠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로 이동되고 포로 시스템 2에서 포로 시스템 1으로 이동될 때 수소이온이 이동하고 그죠? 포로 시스템 1에서 NADPH가 만들어진다. 앞페이지의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된다. 관계 2, 관계 1, 사이토크롬 B, 사이토크롬 F 복합체, 요거 복합체, 그리고 모두 다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에 박혀 있는 인티그랄 프로테인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아직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요 수소이온 농도는 요 ATPase를 통해서 통과하면서 다시 스트로마로 나오면서 ATP를 만들어낸다. 다시 복습. 틸라코이드가 쌓이면 그라놈이 여러 개 모이면 그라나 플루럴 복수라는 거죠. 결국은 빛 에너지를 틸라코이드 안팎의 수소이온 농도 차이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는 게 좀 약간 번역이 애매한데 요즘에 위치 에너지란 말 안 쓰죠. 포텐셜 에너지라고 쓰죠. 그죠? 고등학교 교과서 보니까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이라는 게 너는 참 포텐셜이 있어. 너는 참 학자로서 대상할 포텐셜이 있어. 너는 유튜버로 대상할 포텐셜이 있어. 너는 놀고 먹으면서 잘 살 포텐셜이 있어. 뭐 좋을 것 같아. 어쨌든 포텐셜이라는 게 뭐 가능성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가능성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게 번역하기가 애매해서 고등학교 책에서도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위치 에너지는
사실 뭐 높이 위치 에너지 뭐 높이만큼 올리면 떨어질 때 뭐 그만큼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런 역학에서 나온 얘기를 역시 이것도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죠? 근데 역학에서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위치 에너지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이만큼의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포텐셜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로 자주 쓰니까 제가 이렇게 사용했는데 위치 그쵸? 위치 에너지 뭐 수소 이온의 위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다. 하지만 더 명확한 의미는 포텐셜 에너지, 잠재적인 에너지, 그렇죠? 잠재적인 에너지, 잠재적인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축해 놓은 것 같은, 댐에 물을 쌓아 놓은 것 같은, 높은데 뭐 무거운 걸 고여 놓은 것 같은, 그렇죠? 언젠가는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다. 수소이온 농도 차이라는 그 에너지가, 그죠? 그렇죠. 어차피 비슷해. 마이토콘드리아는 막간 공간, 이렇게 빨갛게 한 공간에 수소이온을 저장하고, 엽록체는 여기 텔라코이드 루멘 안에 수소이온을 이동시켜 수소이온 농도 9배, 그레디언트, 9배란 단어 굉장히 국문학과 교수님도 잘 모르는 단어인데 농도 그레디언트를 만들어낸다. 자,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환원된 조효소들이 가지고 있던 화학에너지, 엽록체에서는 빛 에너지가 모두 프로톤, 수소이온의 생체막 안팎의 농도 차이에 기인한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지 왜? ATP의 화학 에너지로 다시 전환하기 위해서. 관계 2와 관계 1 그리고 사이토크롬 B/사이토크롬 F 복합체를 통한 전자 전달은 너무 복잡하니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여러 종류의 사이토크롬, 퀴논, 철황 단백질들이 관여한다.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NADPH와 ATP를 만드는 복합체에 대해서만 공부해보자. 왜 저것만 공부하는지 알겠죠? 이제 이유를 너무 복잡하고 조금씩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 우리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 가장 중요한 거죠. 광의존적 반응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산물 ATP와 NADPH. 교수님 그런데 H2O로부터 먼저 전자를 빼앗는 것은 관계 2고 NADP 플러스에게 전자를 전달해서 NADPH 만드는 건 관계 1인데 1하고 2하고 이름 순서가 바뀐 듯해요. 이름 순서가 그렇게 바뀐 이유는 여기 완복이가 설명해주고 있죠. 전자의 흐름 순서가 아니라 발견된 순서다. 1이 2보다 먼저 발견되었다. 그래서 이름이 1, 2라고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NADPH와 ATP를 만드는 것들은 어떤 놈들이 있을까? 자, NADPH는 아까 보았듯이 큰 그림에서 보았듯이 빅픽처에서 보았듯이 여기 있죠, 여기. 자, 여기 핑크색 여기 소세지 같이 생기네. 페레독신 NADP 플러스 리덕테이즈. 페레독신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NADP 플러스에게 줘서 NADP 플러스를 리덕션 시키니까 이름이 페레독신 NADP 플러스 리덕테이즈인 거죠. 리덕테이즈. 페레독신 NADP 플러스 리덕테이즈. 전자와 프로톤을 가지고 놓으니까 이는 이름이 리덕테이즈. ATP는 우리 마이토콘드리아에서 ATP를 열심히 만들던 친구 이름이 뭐죠? F0, F/F1 ATPage인데 똑같은 이름을 붙일 수 없으니까 클로로플라스트에 있는 놈은 앞에다가 C를 붙였어요. C가 어디서 왔을까? 물론 당연히 클로로플라스트에서 왔죠. 다음 페이지에서 공부해보자. 자, 페레독신 NADP 플러스 리덕테이즈. 페레독신 NADP 플러스 리덕테이즈. 자, 포로시스템 1, 틸라코이드 루멘. 여기 끝에 포로시스템 2에서 전자를 받았다가 다시 일로 온 거죠. 포로시스템 1에서 여기 있는 효소인 페레독신 NADP 플러스 리덕테이즈가 전자를 자, 포로시스템 1에서 어디로 가요? 페레독신. 철황 단백질인 페레독신. 이름 자체가 리덕스. 그죠? 환원과 산화를 반복하는 놈처럼 생겼죠. 페레독신이 관계 1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NADP 플러스에게 전달한다. 자, 전자를 받아서 NADP 플러스에게 전달해서 NADPH가 생겼어요. 나 한 개 만들기 위해서 페레독신 2개에서 전자 하나씩 뺐고 엽록체 스트로마에서 수소이온 하나를 사용한다. 자, 페레독신 이 전자 하나씩밖에 못 주기 때문에 NADP 플러스가 NADPH가 되려면 전자가 2개 필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얘가 2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스트로마에서 여기가 스트로마죠. 요.
염록체유 안쪽 공간을 스트로마라고 하죠. NADPH가 만들어지는 건 어디서 만들어져요? 스트로마에서 만들어져요. 궁극적으로 스트로마에서 만들어지니까 수소이온 하나가 NADP 플러스로 전달되면서 NADPH가 만들어지니까 수소이온이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pH가 어떻게 될까? 수소이온의 양이 줄어드니까 pH가 올라가겠죠. 결국 스트로마의 pH는 틸라코이드 루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증가하지. 왜냐고? 스트로마를 수소이온이 NADPH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어 스트로마의 수소이온이 NADPH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어 수소이온 농도가 줄어든다. 그래서 이 라이트 펜다 리액션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스트로마의 pH는 어떻게 될까? 내려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자, H2O가 쪼개지는 거. 이건 어디서 쪼개지죠? 이 안에서 쪼개지죠. 틸라코이드 루멘에서 발생하고 페레독신이 산화되면서 NADPH가 생길 때는 스트로마의 수소이온이 없어진다. 이래서 과연 어떻게 될까? 자,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